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찾아오죠. 파월은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이다, 신중하게 금리를 결정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데, 트럼프는 파월의 임기를 중단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금리 인하 서둘러 하라, 파월은 신중하게 하겠다, 트럼프는 서둘러 하라 라고 대립된 구도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자기만의 세상을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지형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북극 항로 사업할 거야, 내가 그린란드 차지할 거야, 캐나다도 우리랑 합병하자. 금리마저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엄연히 독립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통화정책마저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지적하는 듯 합니다.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마치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마치 왕과 같은 대통령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법도 다 필요 없어요. 국제기구 조약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움직임인데, 특히 트럼프는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 속에서 통화 정책마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파월이 자꾸 금리를 인하 안 하니까 내 주가가 이 모양이야 라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도 트럼프 2.0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향후 이 통화정책 기조의 향방을 좀 가늠하고, 트럼프는 그 통화정책 기조에 얼마만큼 관여하려고 하는 인물인지 설명을 해놨는데, 이 책 내용에 또 기초해서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는 어떻게 통화정책에 관여하려 하는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중단론이 제기됐습니다. 제기된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듯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도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 9월 FOMC 회의 때 빅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또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이후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라 코어, 근원 물가 상승률마저 반등하니 파월로서는, 연준 위원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겠다라고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굉장히 견조해요. 2003년 2.9%, 24년 2.8%, 25년 2.7%, 코끼리 같은 나라가 치타처럼 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근데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면, 금리를 이만큼 올린 덕분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게 전개된다면 그러면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이유가 되겠지만, 이렇게 미국 경기가 좋고 고용시장도 탄탄한데 서둘러 금리 인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오로지 물가만을 들여다보면서 금리를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고용시장도 마찬가지, 전망에 따르면 실업률이 나름 올라가는 듯 하다가 25년 1분기에 정점을 찍고 25년 들어서 실업률이 또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리 인하 중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학적 배경이죠. 물가는 안 잡히고 경기는 탄탄한데 왜 서둘러 금리 인하합니까? 높은 금리를 아직도 높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중립금리 그 자체예요. 금리를 세 차례 인하 조치를 했고 총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아이디어란 금리는, 바로 중립금리는
3% 수준이니까 이제 남은 여정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남은 여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 중단론이 제기되는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정말 중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시장의 판단들이 팽배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연준의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가 과거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쩌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조하고 물가 상승률마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중립금리 3% 부족해 3.5%가 적정한 중립금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중립금리를 계속 올려잡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선진국에 어울리는 그 경제 시스템입니다. 신흥국들은요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고성장이고 고물가니까 고물가가 적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3%가 아니라 3.5%의 중립금리가 타당한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중립금리를 올려잡으니까 5.5에서 4.5까지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제 남은 여정이 더 좁혀지는 거죠. 금리 인하 중단론이 제기되고 있는 그 배경이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중단론이 제기되고 있는 또 한 가지 거대한 중요한 주제가 바로 관세 인상입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어 하는 우려감이 지금 팽배한 상황이죠. 관세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연결고리를 알 수 없다. 그 정책의 영향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 오히려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적도 있지 않았느냐. 2018, 19, 20년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중단론을 제기하는 연준의 입장은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반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경과를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 지금 서둘러 금리 인하할 시점은 아닌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선거, 2026년 중간선거를 앞에 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제로금리 환경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높은 물가에서 내려오게 해줄게요. 그동안의 공약을 통해서 내가 인플레이션 잡겠다. 내가 전쟁 멈추겠다. 내가 제로금리 환경 만들어 주겠다. 라고 그동안 선언해왔고 그 유세의 현장에서의 발언 때문에 당선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근데 중간선거에서 딱히 물가도 못 잡고 딱히 금리도 그대로고 그러면 중간선거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굉장히 빠른 레임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중간선거를 앞에다 두고 주로 25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할 만한 그런 행보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선거를 앞에다 둔 트럼프의 행보,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첫 번째는 바로 언론과 SNS를 통해서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일기 때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인터뷰에서 그의 금리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 난 이것이 불만이다. 왜 금리를 자꾸 올린다고 하느냐.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에어포스 원 하기 답변에서 난 연준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말이죠. 미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또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때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한다. 말하기 이르지만 그의 지명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또 19년 3월에 연준이 실수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주식시장과 GDP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실수라고 정의하고 그 덕분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아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이고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연준으로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너무 빨리 행동하고 지나치게 긴축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유일한 질문은 파월과 시진핑 주석 중 누가 우리에게 더 큰 적이냐다. 시진핑도 적이지만 파월도 적이다. 에너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준은 금리를 0이나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들은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고 너무 늦게 금리를 내린다. 좀 서둘러서 금리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파월이 적정한 통화정책을 가동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의심케 만들고,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발언, 언론성 발언, 이 발언만으로도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언론과 SNS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역시 하반기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 플레이,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를 결정할 때 트럼프는 손에다가 트위터를 들고 금리 인상합니다 라는 뉴스를 보면서 rate cut, 금리 내려, 금리 안 내리면 I will cut you, 너를 자를 거야, 너의 임기를 자를 거야, 단축시킬 거야, 이렇게 트위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이미 트럼프는 자기가 만든 또 SNS 회사도 있으니 그 SNS를 이용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파월의 이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구두 개입의 성격이죠.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서민들은 아무래도 체감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또 적정한 금리 인하의 스탠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저는 이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그 주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열렸었고, 이 노란색 부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I will demand that interest rate drop immediately. 나는 즉각 금리 인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게 언론 플레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화 한 통화 했습니까? 파월한테 전화 통화라도 했냐고요? 미팅 한번 했냐고요? 즉각 금리 인하라는 말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공개석상에서,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할 뿐이지, 그것도 상당한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반 이후, 25년 중반 이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 SNS 활동을 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물론 상반기는 조금 더 관세 정책이나 이민자 행보나 아니면 뭐 마약 밀매 금지나 이런 조치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을수록 유권자의 마음을 또 자기의 공화당의 매력적인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해임이에요. 보시면 미국의 독립기관, 이 기관들의 위원이나 기관장을 해임한 사례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미노동관계위원회 의장 겸 위원을 해임했고요. 또 역시 미국 특별검사관실, 이 특별검사관을 해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해임 관련 법조문을 보면 직무태만이 있거나 공직상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혹은 뭐 비효율적이거나 직무태만이거나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다 독립기관 성격인데, 역시 연준도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독립기관에게 있어서 이런 기관장을 해임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은
이렇게 직무태만이나 공직상의 부정회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자가 되고 있습니다.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어오고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26년 5월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파월은 해임의 실효성이 낮은 편인 거죠. 왜 낮아요? 해임 절차를 가져가도 26년 5월 정도의 해임을 의장의 임기가 끝나니까 굳이 해임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연준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28년 1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연준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26년 5월입니다. 근데 전임 의장들을 쭉 들여다보면 그 의장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의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연준 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사임을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뭐 약간 이런 거죠. 뭐 사장 하던 사람들이 사장 자리에서만 잘리면 그러면 그냥 부장급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26년 5월까지, 5월 15일까지가 파월 의장의 임기인데 굳이 해임 절차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이미 독립기관 위원들의 기관장 해임 사례를 통해 봤듯이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 논의가 심각하고 이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임 절차는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해임과 관련해서 이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 24년 11월에 FOMC 회의 끝나고 역시 기자회견하는 중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남겼죠. 혹시 연준 의장직을 뭐 사임할 것입니까? 해고를 파월이 사임하라고 하면 해고를 당할 겁니까?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남겼어요. 그 기자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해요? 파월이 not permitted under the law.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 법에 따르면 이 연준 의장직 위원들은 다 임기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임기가 보장된 직분이에요. 그리고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독립성을 부여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태만이 있거나 직무유기가 있거나 심각한 어떤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다면 가능한 건데 그게 증명해내기는 더 어렵겠죠. 그렇죠? 미국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까? 미국 경제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고용지표도 좋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나름 안정화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면 파월 의장을 사임시킬 수 있는,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임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좀 있기 어렵겠다. 물론 트럼프답게 너 자를 거야 라는 표현들은 계속 하겠지만 그것은 그냥 어쩌면 양치기 소년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해임이라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파월 의장은 의장직을 해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정말 직무태만이 있거나 한다면. 근데 그 의장직을 해임한다고 해서 파월이 여전히 연준 위원인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 위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12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연준, 페드의 의장직을 사임해도 FOMC 위원인 건 다른 거예요. 굳이 설명드리면 한국은행 총재가 계시고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의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 자리를 뺏기더라도 이걸 해임시킨다 하더라도 여전히 금통위 위원이고 금통위 위원장 자리에서 혹여나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이 다수결로 투표를 통해서 다시 위원장으로 선임할 거예요. 그게 이 경제학자들이 또 이코노미스트들이 또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자들이
독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행보인 것이죠.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스스로 사퇴를 한다거나 스스로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행위,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독립성을 실추시키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연준 의장, 역대 연준 의장들을 볼 면목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임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에 가깝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경로는 뭘까요? 바로 그림자 연준 의장입니다. 베센트라는 현 재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연준 의장 파월을 그림자 연준 의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자 연준 의장은 영어로는 Shadow Fed Chair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뭡니까? 새로운 연준 의장을 미리 지명하는 거예요. 다음 연준 의장. 그러니까 26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새로운 연준 의장을 25년 중반부터 미리 지명을 하는 거예요. 미리 지명을 하고 그 지명된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미래의 연준 의장이죠. 그 의장이 계속 언론 활동을 많이 해요. 여러 강연장에서 강연을 많이 해요. 그게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돼요. 그러면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가니까 파월 연준 의장은 먼저 레임덕이 오는 거죠. 의사결정의 권한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그림자 연준 의장의 개념입니다. 정말 악랄한 수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말이죠.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는 금리대로 인하해야 되고 비트코인 가격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했었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의 불장을 유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연준이 결국 법 개정이 됐다, 순탄하게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연준이 그 리저브 안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움직이려면 그 역할을 부여받을 연준 의장이 필요한 거겠죠. 결국 그런 관점에서라도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이 그림자 연준 의장 먼저 다음 그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갖고 이 차기 연준 의장이 많은 그 언론 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건 통화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유효하겠다. 그럼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유효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뭐 발언은 할 수 있겠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준 법 개정은 어떠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 행사 경로입니다. 자, 어떻게 트럼프가 하겠다고 했냐면 24년 4월이죠.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대통령 관리예산실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된다. 직제를 그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실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예산정책실을 만들어요. 그럼 예산정책실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한국은행의 직제를 설계한다면 금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준 법제도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럼 법 개정이 가능할까? 현 시점에서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니까, 레드 스윕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방준비제도법의 개정은 민주당이 그 상원 필리버스터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연준 법 개정도 공화당이 레드 스윕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생각해보면, 그걸 고려한다면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한다면 1번과 3번의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유도해야 됩니다. 결국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는 것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 물가는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정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통화정책 기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다? 이미 취임사에서 그리고 2기 정책 의제 1번으로 제시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생활비를 인하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툴들을 가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 상황을 지켜보면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또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태양과 바람이 싸워요.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자켓을 벗기자. 근데 내가 잘 벗겨. 난 바람이야. 바람을 확 붑니다. 그럼 그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켓을 더 끌어 잠그죠. 그런데 태양은 어때요? 그냥 더 따뜻하게 해줘요. 덥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억지로 이 옷을 벗겨지는 게 아니라 지나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자켓을 벗고 쉬었다 가죠. 결국 물가를 낮추는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는 의사결정이 있을 때야만이 결국 트럼프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유일한 길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22년, 23년, 41년 만에 찾아온 그 고물가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 행보가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강조했었던 정책 공약인 것이고 그 공약을 이루는 것만이 제가 그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께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하는 길인 것이다 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트럼프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또 각종 에너지, 특히 이제 천연가스, 이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착수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수출하고 또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펼치면서 세계 각국이 네, 미국 LNG 더 많이 수입할게요 라고 약속하면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이런 의사결정은 결국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트럼프가 가용 가능한 수단들을 활용해서 결국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통화 정책 관여가 아닌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미 한 달 정도 전에 오피셜 클럽을 론칭했어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경제 뉴스 중요한 것들 여러분께 인식시켜 드리고 또 매주 여러분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다 소통해 드리고 또 매월 한 차례씩 특강을 열어서 오프라인 특강을 열어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뭐 치맥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죠. 이런 공간 이름하여 김광석의 경제하숙집 이런 오피셜 클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조언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